그 허 선생님은 아들, 딸이잖아요. 네, 근데 한상희 선생님이 네, 그냥 솔직히 네. 둘 중에 누굴 더 예뻐하는 것 같아요? 딸이죠. 딸을, 또 다른 애교가 있잖아요. 어, 아무리 그래도 이제 남자보다 훨씬 더 음, 살갑고 그래서. 선생님은 어때요? 저도 뭐 대화는 딸하고 더 잘 되죠. 아들보다 아들도 뭐 이렇게 남자 말도 없고 뭐 저도 뭐 그렇긴 하지만 하고 뭐 표현 잘 안 하고 뭐 이런 거는 뭐 어, 기본적으로 있어서 딸하고 훨씬 낫죠. 요즘에 또 아들 재미가 떨어져 있으니까. 아니, 그러니까 그 딸 가진 사람들이 커뮤니케이션이 더 좋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딸이 아들보다. 근데 저는 강아지를 여태까지 어려서부터 우리 아버님이 수컷만 키웠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이제 한국 강아지 처음이에요, 제티가. 근데 걔가 막 와서 저는 암컷이 하는 것 자체가 좀 낯설고 그러니까 좀 그랬어요. 근데 걔가 거기다가 드디어 생리를 하니까 거의 미치겠더라고 나는 정말. 낯설다는 게 큰 것 같아요. 그게. 자, 쌤, 우리 어디지? 170페이지. 170페이지. 그 170페이지 맨 밑에 보면은 어 그러니까 우리 그 전 시간에 그거 했잖아요. 그 과연 뭐 봉신이 주군에 대해서 지는 군사적 의무라고 하는 게 어디까지 이르러야 되느냐. 근데 이제 이런 군사적 의무 외에 다른 하나가 뭐가 있냐? 맨 밑에 보면 군사적 봉사 외에 봉신이 지고 있던 가장 중요한 의무는 주군이 부르면 언제라도 주군의 궁정에 참석하는 것이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왕권이 굉장히 강화됐을 때에는 주군이 안 부른다. 그러면 눈밖에 난 거고. 그래가지고 그 사람은 정치적으로 여러 불리한 상황에 처하게 되는 일도 있어요. 근데 이거는 이제 앞으로 한참 흘러서 갈로아 왕조 때나 그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수도원이랑 관련해서는 그 밑에 보면 수도원장은 수도원 전체의 이익에 관계되는 문제를 결정하기 전에 반드시 수도승들의 의견을 묻도록 되어 있었다. 그, 그 이런 점에 있어서는 이제 중앙 집권은 안 돼 있었던 만큼 하나 좋은 거는 이렇게 의논 체계 시스템은 되게 잘 발달해 있었어요. 중세 때 생각보다. 그 주군과 그의 봉신은 봉토의 공동 이해관계를 지니고 있었으며 봉토에 관계된 일은 그들 모두에게 관심사가 되었다. 한번 봐봐요, 이것도. 주군은 자기 아내나 며느리 또는 사위를 고르기 전에 봉신들의 조언을 구하게 되어 있었다. 이렇게 됐을 경우에 우리가 이제 근대에 이르러서 그것도 근대도 한참 1700년대나 돼서 남녀가 서로 성적인 매력을 성적인 매력을 근거로 사랑을 하고 결혼을 하는 거는 중세 시대 때는 굉장히 낯선 거였어요. 정치적으로 결정됐습니다. 아이들이 싸우는 거야. 싸우지 말라고. 그렇죠. 저희가 이렇게 올라가려고 하는 이유가 선생님이 어떤 미봉신이잖아요. 제가 여기 세 번째 봉신이신데 원래 이제 그거 가시는 거고. 그럼 이거 보면 꼭 내가 그러니까요. 항상 우리 서열이 좀. 근데 여기 선생님이 아, 여기 그
테이블 흔히 있는 순서대로 앉는 건데. 왕이 여기 앉으면 친구들이 왕이 원래 다 네, 이렇게 우리 순서대로 테이블 앉죠. 순서가 왕이 멀수록 공식 그러니까 식사할 때. 아니 이제 그러고 보면은 세영이가 권력자인 건 맞네. 최고 권력자인. 네. 여기 지금 권력자보다는 거의 수계계도 맞아. 지금 왕세자죠. 이제 궁제. 궁제. 얘가 이제 나중에 샤를르 마르텔 페팽 이렇게 해서 카를로스 마그누스. 선생님 발랄이 이렇게 만들게요. 사료처럼 알려주시고. 좋네. 그런 걸로 농담을 하다니 진짜. 그래서 이게 왜냐하면 봉토는 내 봉토라고 할지라도 사실은 그거는 주군한테서 자기한테 위임된 거였어요. 형식상은 어쨌든 세습으로서 사적인 게 될지라도 그렇기 때문에 공통의 이해관계라고 하는 거예요. 또 주군 입장에서는 그 봉토가 잘 유지돼야 전쟁이 났을 때 거기서부터 기사를 징발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공통의 이해관계가 있었고 근데 뿐만 아니라 또 주군의 문제도 봉신들한테 이해관계가 있는 거예요. 똑같이. 누가 왕이냐 하는 걸까. 그래서 그랬고. 근데 또 주군은 또 십자군에 나가거나 이웃 영주와 전쟁을 하려 할 때도 먼저 봉신들의 의견을 물었다. 요컨대 봉토 전체의 이해와 관계되는 어떠한 문제에 대해서도 주군은 관례적으로 봉신의 의견을 구했으며 이는 특히 주군이 봉신의 도움이 필요한 계획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경우 더욱 필수적이었다. 따라서 주군에게 정직한 충고를 하는 의무는 봉신의 중요한 의무가 아닐 수 없었다. 그러니까 중세가 생각처럼 야만적이지 않았어요. 이거는. 그다음에 이제 그래서 그 밑에 보면은 바로 이 주군의 궁정에서 서서히 봉토의 공문적 관습이 형성되어 나왔다. 거기 밑에 보면 주군은 조언을 구하거나 심의할 문제가 없는 경우에도 자기의 위신을 세우기 위해 봉신을 소집할 수 있었다. 어떤 사람이 봉건적 위계질서에서 차지하는 지위는 주로 전투에서 그를 따를 전사의 수로 결정되었다. 이거는 사실 되게 재밌는 게 중세의 서부 유럽에서만 그런 게 아니라 그 그러니까 바이킹의 세계에서도 심지어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부족 사회의 특징인 것 같아요. 그 다음 페이지에 그 이제 자기 그 왕이라고 할 경우에 되게 중요한 문제는 왕의 업무를 처리해 줄 수 있는 관료입니다. 관료를 가진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렇게 보면 돼요. 그 관료가 국가에 있어서 얼마만큼의 커다란 골조를 형성하느냐에 따라서 그 국가가 얼마만큼 중앙집권적이냐 아니면은 분권적이냐 하는 걸 나타내요. 근데 중세는 사실 최소한의 관료밖에 없었습니다. 왕한테. 그 최소한의 관료도 그나마 왕이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걔네들을 먹여주고 재워주고 그다음에 또 기타 다른 필요한 경비를 직접 걔네들을 대주면서 관료를 으, 쓰느냐 아니면 아예 관료는 관료대로 그래 봉토를 일정 부분 떼어주느냐 하는 문제가 있어요. 자, 이렇게 근데 중세는 주로 어느 쪽을 택했냐 하면은 임금을 그때는 화폐 경제도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느니 아예 봉토를 띄워줘서 그랬다 좋다. 너는 궁정에서의 봉사의 대가로 봉토를 주마. 이렇게 해서 줘요. 사실 왕이 이래서 주고 저래서 주고 그러면 왕령지는 줄겠어요, 늘겠어요? 줄어요. 계속 줄어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참 비참할 정도로 줄게 돼요. 이게. 그래서 중간쯤 보면 간단히 말해서 초기 봉건제 시대에 영주가 그의 관료와 하인에게 봉급을 주는 수단은 두 가지밖에 없었다. 영주는 봉사의 대가로 먹여주고 입혀주든지 아니면 봉토를 수여하여 스스로 생계를 꾸려나게 하는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주로 봉토를 주는 쪽으로 해결을 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그래도 이제 남아있던 봉신에 대한 이권 중에 하나가
봉신에게서 상속세를 걷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죽잖아요. 원래는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 봉토를 받은 사람이 죽잖아요. 그러면은 그, 그 봉신의 토지를 왕한테 다시 귀속시켜야 되는 거였어요. 원래 계약은 왕한테 다시 귀속시키고 왕이 그 봉토를 또 누구를 지정해서 주도록 돼 있었죠. 그렇지만 이제 이게 세습이 된 거예요. 세습이 되는 걸 또 왕이 막을 수도 없어요. 아니 모든 봉건 영주들이 다 자기네 나름대로 세습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한번 이거 봐봐요. 이거 보면은 어? 넷버렉시? 제주도만 빼고 해 다른 사람한테 다 그러니까. 어, 그 아니 저쪽에 있어? 그것도 아니야. 요 지도를 보잖아. 요 지도를 한번 보세요. 요 지도를 한번 보면은 자, 맨 위에서부터 봅시다. 카운티 오브 플란더스라고 그랬죠. 우리가 플랑드르 하는 데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가 지금의 어디예요? 벨기에하고 네덜란드 일부. 거기가 이제 플랑드르 지역인데 여기가 있었어요. 자, 이거는 얘네들은 거의 왕 같은 건 거들떠보지도 않고 그냥 자기네 근데 원래는 왕한테 받은 봉토죠. 이게 언제 때냐면은 위그 카페, 즉 카페 왕조의 창건자가 자기의 왕권을 물려받았을 때의 그 꼬라지였어요. 그 다음에 그 아래로 보면은 카운티 오브 베르방두아라고 있죠. 그러니까 베르방두아 국이 또 있었어요. 그 다음에 또 아래쪽으로 보면 블루아 국이 또 있었어요. 이 되게 막강했습니다, 얘네들이. 그리고 거기에 이제 파란색으로 점점이 있는 거 있잖아요. 저 위에 몽트레유. 그 다음에 밑에 보면 쓰니. 그 다음에 포아시, 파리. 그 다음에 오를레앙. 요 조금이 왕령지였어요. 왕령지 보면은 그 왼쪽으로 노르망디 공국 알죠? 이 노르망디도 이렇게 많이 안 줬었어요. 얘네들이 넓혀온 거예요, 이거를. 그 밑으로 보면 카운티 오브 앙주국. 엄청 막강했습니다, 여기도. 그 다음에 브리타니 공국. 뭐 브리타니 공국은 그렇게 강력한 공국은 아니었지만 아무튼 브리타니 공국. 그 밑에 아무튼 프랑스를 좌지우지할 만큼 강력한 공국이 있었는데 그게 아키테누였어요. 아키테누. 그리고 아키테누는 뭐 와인 좋아하는 사람들한테야 워낙 그 유명한 지역이죠. 보르도가 여기 있으니까. 그다음에 아키테누 밑으로 보면은 가스포뉴 공국이 있고 그다음에 툴루즈국이 있고 그다음에 고티아 후국이 있고 그다음에 또 보면은 오른쪽으로 부르근디 왕국이 있고 이건 이제 프랑스 건 아니에요. 그다음에 그 위쪽으로는 이제 부르근디 공국이 있고 뭐 이런 식이에요. 그다음에 로레인 알자스 로레인 지역도 현재의 프랑스 건 아니었고 지금 이랬어요. 그냥 이 지도를 보면서 제일 중요하게 봐야 될 거는 왕령지가 얼마나 초라했는지. 그러니까 가령 예를 들어서 내가 아키텐네의 공작이다. 아키텐네 공작이다. 그러면 왕 우습게 보겠어요? 안 보겠어요? 우습게 봅니다. 그런데 그래도 봉건 관례상 왕이 이 자기의 수입을 확장시킬 수 있는 하나의 방편이 있었는데 그게 상속세였어요. 그래서 뭐냐면은 여기 나온 것처럼 봉토의 1년 정도의 수입, 봉토의 1년 정도의 수입이 상속세였어요.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봉신의 또 한 가지 의미는 경제적 부조였다. 주군은 자기의 수입보다 많은 물자가 필요한 경우 자연스럽게 그의 봉신들에게 도움을 받으려 하였다. 새로 주군이 된 상속자는 상속받은 봉토에 대한 상속세를 내지 못할 경우 그의 봉신들로부터의 부조를 기대하였다. 음,
주군이 그의 적에게 사로잡혔을 때 그의 몸값을 거두는 것은 봉신들의 의무였다. 주군의 장남이 기사로 서임되거나 장녀가 결혼하는 때는 굉장한 장치가 벌어졌는데 봉신들은 이 잔치에 드는 비용을 부조해야 됐다. 아마 처음에는 봉신들이 단순히 음식과 포도주를 제공하는 것이었지만 뒤에는 돈으로 부조하는 것이 관리화되었더니 화폐 경제가 다시 도입했을 때 또 주군은 십자군으로 나가거나 새로 성을 세우는 등 자기가 될 수 있는 것보다 비용이 많은 이들은 사업을 하려 할 때는 언제나 봉신들로부터 부조금을 뜯어내려 하였다. 자, 이렇게 봉신들이 그 주군이 부조금을 뜯어내려, 왕이 부조금을 뜯어내려고 했을 때 귀족이 그거에 대해서 반항해서 그것이 최초의 봉건국가에서 성문법으로서 왕의 권력을 제한하는 그러한 협정이 맺어지는 걸 그걸 영국 거로서 뭐라 그래요? 그게 마그나 카르타예요. 사람들은 잘못 알고 있는데 마그나 카르타는 절대로 민주주의를 위한 게 아니었습니다. 왕과 귀족들의 대립에서 귀족들이 왕의 권한을 제한하는 거였어요. 그럼 마그나 카르타는 민주국가로 가기 위한 하나의 중간 지대였을까요? 아니면 하나의 방해물이었을까요? 방해물이었습니다. 언제나 민주주의는 왕권의 강화와 귀, 그 봉신들의 권력의 약화에 기반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마그나 카르타는 절대로 그다음에 뭐 그래서 봉신들은 자기네 의무로서 관료화된 것들은 돈을 냈고 그렇지 않고 주군이 특별히 다른 이유로 돈을 뜯어내려 할 때에는 심지어 못 내겠다. 기사 몇 명 출정시켜라. 아, 난 그런 전쟁에는 나 기사 못 내보내겠다. 얼마든지 그럴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앞으로 어떤 일까지도, 어떤 일로 진행되냐면은 왕이 마음에 안 들면 귀족이 반란을 일으키죠. 그런 일이 루이 14세 시대까지도 있었다는 거예요. 루이 14세의 어린 시절 때 귀족이 반란을 일으켜서 왕의 궁까지 쳐들어와서 아예 궁을 초토화시켜 버려요. 그래서 루이 14세가 이를 갈고 왕권을 강화시킨 거예요. 예. 그건 다 뭐랑 관련되어 있냐면 돈이랑 관련돼 있었습니다. 자, 심지어 어떤 것도 규정되어 있냐면 주군이 봉신을 방문할 수 있는 횟수와 그 기간, 그리고 수행원 및 말의 수까지 뚜렷하게 규정되었다. 이따금 사람 및 짐승에게 줄 음식의 종류 및 양까지도 합의에 의해 또는 관습에 따라 규정되었다. 여러분이 리어 왕을 읽잖아요. 리어 왕. 리어 왕을 읽을 때 리어 왕이 아니 딸이 리어 왕에 대한 그 분노를 제일 처음 이제 배신이라고 얘기하지만 사실 배신은 아니에요. 그게 그 분노를 제일 먼저 표했던 게 뭐였냐면 리어 왕이 자기 수행원들을 데리고 딸에게 상속된 봉토에 마음대로 들어와서 한없이 머무르고 분탕질을 쳐놓고 가고 그런 것 때문에 최초의 갈등이 발생한다는 얘기가 나와요. 섹스피어에 보면 킹 리어에. 근데 그때는 리어 왕이 그걸 어긴 겁니다. 애초에 이 약속을. 그다음에 그 밑에 보면 봉신은 그의 사위가 될 자에 대해 주군의 재가를 얻어야 했다. 또 너머려 전투에 참여할 수 없는 아들이나 미혼의 딸을 남긴 채 봉신이 죽은 경우 자 이제 봉신이 그렇게 해서 죽었어요. 근데 상속받을 사람이 제대로 없어. 그러면 이제 주군은 어떻게 하냐면은 잠깐 내가 관리하겠어 이래요. 그런데 주군이 그거 관리하기 쉽냐? 관리하기 어렵습니다. 자기 관료 가지고서는. 그래서 대리 관리자를 이제 임용해요. 그 대리 관리자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언제나 상속받을 사람의 첫째 외삼촌이었어요. 왜 외삼촌이었냐? 외삼촌이래야지만 그 봉신의 지위를 침탈을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왜냐하면 상속의 그 우선순위에서 무조건 배제된 외가 쪽으로는 배제되기 때문에 그래서 흑심을 안 품을 거다. 그래서 외삼촌들로 하여금 대리로 봉토를 근데 그럼 찬탈을 안 했냐? 찬탈 수없이 했어요. 그게 또 이게 영화 소재로 제일 많이 쓰이는 거잖아요. 딸이 결혼을 안 하고 있고 그 대리가 오고 예. 그래서 거기 이제 나중에 사이가 와가지고 외삼촌을 물리치는 악당의 외삼촌 항상 이건 공식이에요. 거의 이거 엄청 많아요. 이런 드라마가
제가 본 것만 해도 서너 개 될걸요. 지금 거의 공식이 들어가. 그러나 대개의 경우 죽은 스스로가 상속인 및 그 공토의 후견인 또는 관리자가 되기 마련이었다. 상속인이 남자인 경우 죽은 상속인이 청년이 될 때까지 봉토를 보유 관리하였다. 상속인이 여자일 경우 봉토에 부과된 의무를 수행할 수 있는 남편감을 찾아주는 것이 죽은의 도리였다. 그래서 죽은에게는 언제나 봉토를 갈망하는 젊은 기사들이 힉솔로 딸려 있었고 죽은의 관점에서 그들의 욕망을 충족시킬 수 있는 것은 가장 손쉬운 방법은 그들을 상속녀와 결혼시키는 것이었다. 이는 봉토가 없는 기사가 유력자로 발돋움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길이었다. 결혼 외에는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러한 제도가 나중에 서양 근대에는 모르나는 다우리, 지참금 제도로 남게 되는 거예요. 지참금의 기원이 어디서부터 왔는지 알겠죠? 예. 봉신이 주군과 그의 궁정에 의해 상속인으로 인정될 만한 후손을 남기지 않은 채 사망했을 경우 봉토는 주군의 소유로 복귀되었다. 봉신이 주군의 궁정에서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판결되면 또 그의 봉토는 몰수될 수도 있었고 굉장히 드물었습니다. 이런 예는 거의. 그 다음에 자 오른쪽에 보면 175페이지 보면 되게 중요하게 주군의 의무 중에서 위쪽에 보면 주군은 그 자신의 봉토 바깥에서 봉신 및 봉신의 봉토를 모든 적으로부터 보호할 의무가 있었어요. 그리고 이러한 전쟁은 방어전이었죠. 그러니까 이렇게 자기네 봉토를 보호할 방어전에서는 귀족들이 기꺼이 협력을 해서 1년에 뭐 40일이 됐건 60일이 됐건 80일이 됐건 무한정 복무해야 됐던 거예요. 더구나 이게 에, 바이킹의 침략, 그거랑 직면에서는 그러한 복무 기간이 더 길어지고 더 강화됩니다. 왜? 다 방어전이니까. 방어전에서는 당당하게 주군이 기사를 차출할 수가 있었어요. 근데 이제 주군이 욕심을 내요. 다른 땅을. 그래서 다른 땅을 침략을 하거나 공격에 나설 경우에는 뜨뜻미지근했었고. 그래서 그 밑에 봉신이 그와 그의 봉토를 보호해주지 못한다고 주군과의 관계를 끊는 경우는 꽤 보편화되어 있었고 그 푸세접을 이유로 주군에게 대드는 경우도 상당히 잦았고 그 여러분들 그 영화 보셨어요? 헨리 5세? 헨리 5세. 티모시 살라메가 주연으로 나오는 거. 거기서 헨리 5세가 즉위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주군의 그 프랑스로의 원정 전쟁에 공신이 반대를 해요. 아주 싸가지 없는 태도로 반대를 해요. 그게 누구였어요? 하스퍼. 그러니까 런던 북부의 영지를 가지고 있었던 하스퍼라는 예, 하스퍼라는 가문이 있었어요. 얘네가 주군한테 반대를 하니까 헨리오세가 그러잖아요. 그러면은 니네 아들이랑 나랑 맞짱 뜨자. 맞짱을 떠서 거기서 이기는 쪽의 뜻대로 하자. 그렇게 해서 전쟁에 나가서 맞짱 떠요. 그래서 하스퍼를 죽여버려요. 그래가지고서 프랑스 원정을 성사시키죠. 그렇게 해서 일어나게 된 전투가 아젠쿠르 전투, 에진코트 전투. 지금도 이 이름 어디 남아 있어요? 어느 팀이에요? 토트넘 하스퍼라 그러잖아요. 왜냐하면 얘네들이 자기네 프랜차이즈를 어디에 갖고 있어요? 북부 런던 북부에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네들을 토트넘 하스퍼라 그러는 거예요. 이 하스퍼 경이에요. 서 하스퍼. 이 하스퍼 경에서부터 나온 얘기예요. 그게 중세 때. 이렇게 대드는 경우가 왕왕 있어요. 그다음에 자, 이제 충성의 맹세, 자기 주군에 대한 충성의 맹세가 아주
약간 델리케이트한 데가 있었는데 이제 그거는 한번 볼 필요가 있어요. 자, 176페이지 아래쪽에 보면은 지상의 신서, 호미지 이라는 새로운 관념이 나타나게 되는데 지상의 선서를 한 주군에게는 봉신 개인의 직접적인 봉사를 바쳐야 했고 다른 주군에게는 단순히 봉토에 부과된 봉사만을 제공하면 되었다. 그러니까 이제 지상의 신서라고 하는 신서 중에서도 아주 격이 높은 이게 차원이 높은 거. 그래서 앙주백은 프랑스 왕에게 지상의 선서를 했어요. 그래서 왕과 블로아백이 전쟁을 하잖아요. 그러면 왕의 군대는 직접 가담하는 한편 블로아백에게는 적정수의 기사만 보내면 되었다. 이 말은 뭐냐면 앙주백이 블로아백에게 예속돼 있었어요. 즉 뭐냐면은 자 왕이 블로아백한테 봉토를 줬죠. 그랬는데 지금 앙주 있잖아요. 앙주 지역도 원래 블로아백한테 속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블로아백이 앙주백한테 또 봉신으로서 봉토를 준 거예요. 그러면은 근데 앙주백은 또 왕한테 지상의 신설을 했어요. 그럼 이게 난감해요. 간접적으로는 왕에게 연결되어 있지만 직접적으로는 블로아백하게 연결돼. 하필이면 또 왕하고 실제로 그랬어요. 블로아백하고 싸움이 일어났다. 그랬을 경우에는 왕한테는 지상의 신설을 했으니까 자기가 직접 가서 복무해야 돼요. 반면에 블루아백한테는 자기가 또 봉신이니까 그냥 정해진 만큼의 기사만 보내주면 끝이었고 이런 미묘한 점이 있었고 그 다음에 오른쪽에 보면은 오른쪽 177페이지에 보면은 어 되게 중요한 것으로서 과연 이러한 봉건 제도라는 게 질서 유지의 수단으로 얼마만큼 효과적이었느냐. 자, 가장 명백한 결함은 본질적으로 봉건제가 아주 싸우기를 즐기는 많은 수의 직업적인 전사 계급을 부양하기 위한 것이었던 점. 질서 유지가 애초에 곤란했어요. 왜냐하면은 당대의 봉신들은 다 누구냐면은 싸움 잘하는 놈들이었어요. 그리고 그 당시에 싸움을 한다고 하는 건 지금의 스포츠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이론상으로나마 주군과 봉신 사이 그리고 같은 주군을 섬기는 봉신들 사이에서 야기되는 모든 분쟁을 평화적으로 해결할 수단은 봉건제에 갖추어져 있었다. 그러나 그러한 모든 분쟁은 주군의 공정에서 심의될 수 있었다. 그러나 서로 다른 주군의 봉신들 사이에서 벌어지는 분쟁에 대비한 방책은 마련되어 있지 않았으며 이러한 분쟁은 협상이나 전쟁으로만 해결될 수 있었다. 무슨지 알겠죠? 주군이 서로 달라. 그런데 분쟁이 일어났어. 이 경우에는 전쟁으로 갈 수밖에 없었어요. 대부분. 직접. 더구나 이론과 실제는 그리 일치하지 않았다. 봐봐요. 같은 주군의 두 봉신사의 분쟁이 벌어진 경우 그들은 대개 주군이 허용하는 한 서로 싸우는 것이 상례였고 주군도 한쪽 봉신이 의무를 수행할 수 없을 만큼 큰 해를 입을 위협에 처하지 않는 한 간섭하지 않았다. 아, 그냥 싸우라. 이렇게. 또 주군과 분쟁하고 있는 봉신치고 제정신이 있다면 주군의 공정이 내리는 불리한 결정을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았다. 주군이 뭐라고 해도 당사자인데 네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기 차지하고 있는 땅 보면 알겠지만 봉신들이 프랑스 왕 말 듣겠냐고요. 이러한 결정은 무력의 뒷받침이 있어야만 효능을 지닐 수 있었다. 언제나 그렇습니다. 12세기 말과 13세기에 왕과 봉건제후 등의 대영주들이 압도적으로 강력한 세력을 쥐게 되었을 때에야 그들은 주군으로서의 권리를 행사하여 봉건적인 전쟁을 실질적으로 줄일 수 있었다. 자, 여러분, 12세기 말과 13세기에 왕과 봉건제후 등의 대영주들이 압도적으로 강력한 세력을 형성했대요. 왕과 대영주들이. 자, 여기 한번 봅시다. 자, 아키텐느 한번 봐봐요. 그러면은 아키텐느 공이 있었겠죠. 그럼 아키텐느는 또 다시 여러 작은 봉토들로 또 나눠질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아키텐느 공이라 한들 자기 봉토를 나눠준 사람들한테 강력한 권한을 그러지 못했어요. 그렇게 권력이 크지 않았어요. 근데 12세기, 13세기에 들면서 점점 이 대영주들이나 왕의 권력이 강화되는 쪽으로 나가기 시작했어요. 자, 어떻게 해서 어떻게 해야 왕 그리고 대영주 이 사람들의 권력의 강화는 어떻게 해서
가능해졌을까요? 미리 이걸 알고 나가면 되게 좋아요. 자, 어떻게 해서? 우선 굉장히 중요한 걸 알아야 돼요. 중산계급의 성장입니다. 부르주아 계급이라는 게 생겨났다는 거예요. 그거예요. 중산층의 형성. 그러면 중산층의 생활 기반은 농업이에요, 상업이에요? 상업입니다. 그 다음에 중산층이 거주하는 곳은 넓은 토지가 필요한 장원이래야 돼요? 아니면 조그마한 성벽으로 둘러싸인 도시면 충분해요. 도시면 충분해요. 자, 그랬을 때에 얘네들이 교역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 봉신들에 의해서 제각기 통치되는 그러한 땅들을 통과하면서 교역을 하는 게 편할까요? 아니면 하나의 봉신에 의해서 통일적으로 형성된 토지를 통과하는 게 편할까요? 하나. 자, 그랬을 때 그러면은 부르주아 계급들은 누굴 지지할까요? 예, 왕을 지지하는 거예요. 혹은 대영주들을 지지하게 되는 거예요. 이해하겠죠? 그래서 자, 점점 통상의 규모가 커져요. 그래서 아키텍트 내에서만 장사를 하고 있는 한, 아키텍트 내에서만 하고 있는 한, 자기네는 아키텍트 내 대영주, 그 사람의 권력만 강화되면 끝나는 거죠. 그런데 이게 교육 뭐 커지면 커질수록 이제 한 국가가 통일적으로 왕에 의해서 통치되기를 원하게 되겠죠. 그게 중앙집권 국가로의 국민 국가로의 진행을 위한 근대 국가로의 진입을 위한 필요 조건이었어요. 제일 중요한 게. 그러니까 언제나 왕의 권력 기반은 중산층이었습니다. 중산층. 즉 중산층이 귀족의 세력을 누를 때, 귀족의 세력을 완전히 눌러놨을 때 중앙집권 국가로의 이행이 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기껏 이렇게 해서 이걸 가능하게 해줬는데도 불구하고 왕이 멍청해서 고집스럽게 자기 권력 기반이 중산층으로부터 나오니까 당연히 중산층에게 유리한 정치적 판단을 내려줘야 돼요. 그렇죠? 그랬을 때에 제일 걸리는 문제는 뭐였냐면은 특권 계급의 존재입니다. 즉 특권 계급은 세금을 안 낸다는 거예요. 특권 계급은 세금을 안 내면서 권한 행사만 하게 돼 있어요. 그때 왕이 누구 편을 들어주느냐? 그랬을 때 특권 계급 니네도 세금 내. 이런 식으로 압박하고 들어가잖아요. 그게 가능했던 거는 왕이 직접 했냐? 그렇지 않았습니다. 하원이 했죠. 그거를. 그랬을 때 결국 중사층의 권력이 강화되어서 하원을 구성하고 왕을 압박해서 왕의 권력을 하원으로 점점 많이 가져온 나라가 영국이에요. 반면에 그러한 진행에서 낙후된 게 프랑스예요. 그래서 영국에서 산업혁명도 먼저 일어났고, 그리고 영국이 궁극적으로 세계를 기반으로 한 제국을 건설할 수 있는 국력을 키워왔던 것도 바로 하원이었습니다. 그리고 부르주아 계급이었어요. 오로지 부르주아 계급. 그래서 여기 보면 12세기 후반까지는 강력한 성을 세우고 수비해낼 수 있는 영주 가운데 아주 낮은 위치에 있던 사람들이 이러한 입장을 누리고 있었다. 그러니까 자기 성만 있어도 거의 독립적이었던 거예요. 못 건드려. 이거 어떻게 해볼 수가 없어. 그 다음에 밑에 보면 11세기 프랑스에서 제후란 말은 대개 성을 가진 자를 가리켰고 고등사법권이 성의 소유에 수반되는 경우가 보통이었다. 고등사법권은 뭐라 그랬어요? 사형 언도권. 그쵸? 그게 10세기 프랑스에서 출현하고 있었던 실질적으로 독립된 제국의 크기는 대체로 그러한 요새화된 성체를 중심으로 기사들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그러한 범위와 일치했다. 근데 이제 이게 또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그, 12세기에 들어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유럽에서 이거는 이제 우연적인 거지만 더 이상, 민족 이동이 없었어요. 민족 이동이 끝났어요. 민족 이동이 끝났다고 한다는 얘기는 더 이상 강력한 군사력을 이게 덜 의지해도 되고, 그 다음에 치안이 확보되고, 점차 안정되고, 그럼에 의해서 교역을 위한 기반이 마련된다는 거예요.
그 교역을 위해서는 뭐가 제일 중요하냐면 밴디트라 그러죠. 밴디트, 무장강도. 이놈들, 그놈들이 적절히 통제돼야 돼요. 그랬는데 왜 이민족의 침입이 계속 있는 한 치안에다가 신경을 쓸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교역은 아예 꿈도 못 꿔요. 근데 우연히 바이킹의 마지막 침략, 그것도 이제 영국을 향한 그 덴마크족, 덴마크인들의 마지막 침략을 끝으로 더 이상 그런 일은 없게 됐었어요. 자, 어, 오른쪽에 보면 제후국은 비교적 질서와 규율이 잡힌 통치 단위를 확립하였으며 이러한 통치 단위는 결국 더 광범위한 통일체로 결합될 수 있을 것이었다. 유력한 대봉신들을 실로 효과적으로 통제할 수 있을 만큼 강력한 봉건 왕권의 성장은 매우 느리고 험난한 과정을 통해 이루어졌다. 여러 가지 요소들이 결합을 해요. 나중에 보면은. 일단 치안의 확보, 그 다음에 도시의 성장, 그리고 부르주아 계급의 성장, 그 다음에 교육의 발달,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중세의 삶의 중심은 장원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근대로 오면서부터 삶의 중심이 어디로 옮겨지기 시작해요? 생산성이 제일 높은 곳으로 언제나 옮겨가는 겁니다. 중세 시대 때 땅이 농사가 생산성이 제일 높았어요. 그랬다가 근대 들어오면서부터는 무어로 이제 그 교역으로 교육이 생산성이 제일 높죠. 재밌는 얘기를 하나 해드릴게요. 그 이제 요새 제가 이제 학생들을 위해서 칼 차이스 망원경을 사드리고 있잖아요. 오늘까지 5개 샀어요. 다 주위 다 임자 있어. 네. 근데 그거를 갖다가 내가 내 거 산다면 걔네들이 달래는 대로 주고 사. 학생들 걸 살래니까 실랑이를 벌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 사실 그걸 나처럼 필요로 하는 사람도 없겠지만 나처럼 가난한 사람도 없을 거다 아마. 그러니까 네가 좀 마음씨를 곱게 써서 그걸 좀 깎아달라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서 미리 메일 보내고 그렇게 해서 깎아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하나 성공했어. 그래, 어떠냐 하면은, 그러면은 그게 실제로 일반적으로 유통되는 가격이 얼마냐? 100만 원 넘습니다. 100만 원 넘는데, 저는 어떻게든지 30만 원, 40만 원 요 이내에서 살려고 하다 보니까 이제 그런데, 이베이가 생기기 전에 그거 얼마였는지 아세요? 이베이가 생기기 전에, 20년 전인데, 20년 전에, 이베이 생기기 전에 그거 100만 원 넘었어요. 근데 100만 원인데 지금 3, 40만 원에 살 수 있을 만큼 가격이 떨어진 이유가 왜 그래요? 교육이 발달한 겁니다. 이제 전자상거래라고 하는 교육이. 교육이 발달하게 되면은 이렇게 물건값이 떨어져요. 물건값이 떨어진다고 하는 건 생산성이 높아진다는 거예요. 그만큼. 그게. 한번 봐봐요. 여러분들이 수산물을 제일 싸게 먹고 싶다. 그러면은 가락시장 가야 돼요? 아니면 속초 가야 돼요? 가락시장 가야 돼요. 가락시장. 무슨 원리인지 알겠죠? 예. 그래가지고서 운전하고 다니다 보면은 거기에 이제 오픈함, 오픈함이라 그래서 자기네 농장 문 열어서 이제 그 우리 주잖아요. 그러면은 그 가격이 어떠냐? 마트 가격보다 비쌉니다. 훨씬. 마트가 제일 싸요. 근데 이제 오픈함 하는 데 가면 재밌으니까 그 재미로 가는 거지 가격은 비싸요. 자, 이게 진짜 느리고 험난한 과정이라는 걸 마음속에 꼭 새기세요. 정말 이게 시작해서 계속해서 어, 이 과정은 사실은 어느 측면에서는 지금도 진행되고 있어요. 어떤 이름으로? 도시화라는 이름으로. 지금 우리 국토의 몇 퍼센트 정도가 사람이 거주하지 않는 빈 땅일까요? 지금 우리 국토에 지금 한 85% 넘을걸요? 어차피 70%는 산지고 프랑스도 85%예요. 프랑스는 산지도 없어요. 저 아래 내려가지 않는 한 산도 없어요. 그런데도 그래요. 이렇게 상업, 교역이라고 하는 게 미치는 영향력은 강력한 겁니다. 근데 이러한 과정이 이 도시화로의 과정, 도시의 생산성
과정, 이거는 굉장히 느리고 험난한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졌지만 그 과정은 주로 뭐였냐면은 그냥 다른 한마디의 말로서 할 수 있다면 귀족과 부르주아의 대립에서 이겨나간 부르주아라고 하면 돼요. 자, 그다음에 중간 보면 실질적인 왕권을 누리고자 하는 왕은 그의 봉신 가운데 가장 유력한 자 또는 봉신들의 연합 세력을 충분히 제압할 수 있을 만큼 권력과 부를 직접 소유하고 있어야 했다. 왕은 세습적인 봉토 보유자들보다는 왕에 의해 임명된 관리들을 기반으로 하는 통치 체제를 구축해야 했다. 자, 여기 왕에 의해 임명된 관리들을 기반으로 하는 통치 체제 줄 그으세요. 관료 한마디로. 관료 시스템이 치밀하게 발달해야 돼요. 그러면 관료 월급을 누가 주냐? 중산층이 줘야 되는 겁니다. 이제 나중에 이게 안 되는 한 어떻다? 그럼 왕은 두 가지를 가져야 돼요. 왕권을 강화하려면은 첫째, 상비군, 두 번째, 관료. 그러면 상비군하고 관료를 입히고 먹이고 재울 만큼 돈을 가져야 됩니다. 그럼 이게 어디서부터 나오냐? 왕령지에서는 안 나와요. 왕령지는 뭐 여기 지도에서 보는 것만큼 눈꽃밖에 만지밖에 없는데 중산층에서 나와야 됐던 거예요. 그는 또 다른 어떤 권위에 대한 충성보다도 왕에 대한 충성이 우위에 있음을 주장해야 됐다. 자, 우리는 뒤에 몇 장에 걸쳐 중세의 왕들 가운데 누가 어떻게 이러한 일을 이루는데 성공하고 또는 실패하는가를 살펴보게 될 것이다. 참 이게 험난한 과정이었어요. 그 다음에 뭐 그렇게 중요한 얘기는 없는데 그래도 한번 여기서 봉건 계급자 자 누가 과연 그러면은 그 영주나 제후 혹은 기사였냐 그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 보냐 그러면은 이제 여기 뭐 쭉 그런 얘기들이 있지만 자 이제 남자애가 태어났다 그러면은 남자애는 그 7살 8살이면 집 나가야 돼요. 집 나가서 누구한테로 가요? 영주한테로 가요. 기사, 내가 기사예요. 기사인데 애 낳는데 남자예요. 그럼 읽어줄 때는 바로 위에 영주집에 보내요. 그래서 거기서 심부름부터 시작을 해요. 그 심부름부터 시작을 하고 그 다음에 누구를 모시냐면은 주로 이제 만화님 모셔요. 이 사람들이 이러한 우리 이 시종 페이지 이 시종으로서 아주 유명한 사람 우리 하나 아는데 사실 오페라의 주인공 알겠죠? 케르비노. 예. 이거 왜 기사는 했었어요. 그랬어요? 예. 그러니까 알마베바 백작한테 시종으로 보내진 거예요. 그래서 여자들을 모시도록 이렇게. 그런 경우 두 가지가 있는데 이런 케이스도 있고 이제 외국에서 고아를 데리고 와서 이렇게 고아를 데려오는 경우도 있고 전쟁 데리고 포로를 데려오는 와서 경우도 있고. 외국어를 할 줄 알기 때문에 얘가 언어 교사도 같이 하면서 학교를 들어요. 예. 그거는 특히 이제 윌리죠, 윌리. 옛날서부터 있었어요. 그거는 유럽 시대, 로마 시대 때부터 그리스인들을 그렇게 데려와서. 어? 장 바티스 릴리. 또? 장 바티스 릴리. 아, 룰리. 예, 이탈리아. 예. 그 다음에 그는 이제 그랬다가 14살에서 15살에 그는 종자가 되어 영주를 모셨고 그 다음에 20살쯤에 기사 서품을 받고 예. 그래서 중간에 보면 기사의 주된 일이자 오락은 싸우는 거였다. 제후인 기사는 그의 봉신들을 제압하고 이웃단 재산을 빼앗기 위해 싸웠고 아무튼 그때 보면 이익을 얻을 기회를 완전히 배제하더라도 싸우는 것 자체가 아주 즐거운 스포츠였어요. 참 다루기 골치 아픈 힘든 놈이었었어요. 또 그 뭐 방랑 시인의 얘기도 나오고 그다음에 오른쪽으로 넘어가면은 180페이지 중간 아래쪽에 그러나 기사는 대체로 덕행보다는 회개하고 속죄하는 것을 훨씬 더 쉬운 일이라 누렸다. 자, 줄 보세요. 이게 구교가 개신교에 대해서 지니고 있는 우월성입니다. 자, 죄를 안 짓는 게 쉬워요. 죄를 짓고 고행하는 게 컨페션 하는 게 쉬워요. 후자가 훨씬 쉬워요.
죄를 아예 안 지어야 된다고 말하는 쪽이 개신교고, 죄를 짓고 속죄하면 된다고 말하는 쪽이 구교입니다. 간단히 말해서. 그런데 이 당연히 이렇게 기사들이 좀 더 편하게 생각하는 쪽으로 종교가 발달을 하겠죠. 이제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기사는 대체로 덕행보다는 회개하고 속죄하는 것을 훨씬 더 쉬운 일이라고 느꼈다. 기사는 무슨 제멋대로 무슨 지시건 하였고 그 대신 교회에 아낌없이 재물을 바쳤다. 심지어 그는 멀리 순례나 십제군에 나가기도 하였다. 어느 정도 세력이 있는 귀족 가문치고 수도원을 세우지 않는 경우는 거의 없었다. 대제후는 그의 가문과 봉신들의 헌납으로 세워진 네 다섯 개의 수도원을 지니고 있기도 하였다. 기사들의 종교적 열정과 교회 및 그 가르침에 대한 헌신은 의심할 여지가 없으나 신앙이 어느 정도나마 개인적인 행위에 영향을 미치지는 못한 듯하다. 믿는 것 따로 하는 행동 따로였었어요. 한마디로. 그때. 자, 잠깐 쉽시다. 이거 보면은 지금 그 프랑스의 지금 지방이 있잖아요. 프랑스의 지금 카운티들. 예, 그게 요대로예요. 이때 이미 정해진 거예요. 1000년 전에. 거기 여기가 포함된 거. 거기까지 이제 차지하게 되지, 나중에. 어. 저기, 생각, 거기 사과 있잖아. 네. 아, 그때만. 저기 애정희 선생님이 사과 보내신 거예요. 어? 점심 따로 왔다 안 저거 사다 놨잖아. 저기, 선생님. 오늘 선생님. 그 아침에 콜스코 갔었어요. 그거는 얼마 주면 그렇게 해줘요? 5천 원인가? 이거 얼마였죠? 아, 1,000원인가? 아예 살 때 종류가 있었나 봐요. 사과 3천. 네. 아, 세 권으로 나눠서, 건물당 1,000원인가 보다. 3,000원이구나. 세 권으로 나눠서 3,000원. 볼 때마다 부러운데 아니, 부를 거 없어요. 네. 왜냐하면은 이 책이 좋은 한 권일 때는 이거 보다가 뒤에 참고할 게 있으면 갔다가 왔다 갔다 이게 훨씬 좋아서 이게 더 나아. 들고 다니기는 힘든데. 집도 가까운데 뭐. 제가 드는 것도 아니고, 제가 아, 호스트 어제 참 재밌었죠. 네. 어제뿐 아니라 끝나는 그 느낌이 1권 때 그 산사나무 나오는 것처럼 어저께는 또 네, 고데트. 네, 예. 근데 어제 나온 것 중에서는 참 그 사탕 그 발리 휴가 우먼 그러니까 사탕 과자 그 여자분의 죽음을 얘기하면서 걔가 그냥 컬랩스 인 티어스 한그 죽음 눈물 속으로 그냥 그 부분이 참 마음이 아팠어요. 아 진짜 끝난 거구나. 내가 이렇게 쓰고 있는 걸 보다니 하고 했던 그 느낌이 되게 안타깝고 불쌍해요. 뭐, 마르셀이 참 착한 애구나 그런 생각도 들고. 착한 애인데 본인은 너무 힘들어서 저도 힘들었습니다. 아, 구원의 호소 없이 살았지만 힘들었습니다. 그 힘들었던 거가 이제 정면으로 그 문제가 됐던 거는 뭐였냐면은 그러면서 또 저는 고집은 셌어요. 아마 프루스도 고집 셌을 거야.
어머니가 7살이에요. 7살. 그날 되게 선명하게 기억하는데, 그, 옛날, 지금, 세종문화회관 자리인가? 거기인가? 시민회관인가 있었는데, 그거 혹시 기억하세요? 예, 가지고요. 예? 전화문에서 태어났거든요. 아, 그 시민회관. 근데 저희가 시민회관이 평소에는 극장이었어요. 예, 극장으로 쓰다가 뭐 공연하거나 그랬는데, 뭐를 했냐면 피터팬 했어요. 혹시 선생님 아세요? 피터팬 영화 한 거? 네. 그때가 제가 7살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머니는 그래도 피터팬이라는 거를 아들한테 보여줘야 된다고 생각했는지 절 데리고 갔어요. 그랬는데 저는 아주 넋이 나갔어요. 뭐 넋이 나갔냐면 그때 이제 칼라 시네마토스코프라 그랬나? 아무튼 그게 처음 나올 때였는데 색깔이 너무 예쁜 거예요. 특히 그 어스름하면서 아직 파란색은 남아있는 하늘빛 이런 것들이 진짜 예쁜데 거기에 팅커벨이 또 금편을 쫙 뿌리잖아요. 그게 얼마나 황홀하고 예쁜지 완전 정신이 나갔어. 스토리는 들어오지도 않아. 이거는 그냥 예쁘다는 것, 색조. 그래가지고서 끝난 다음에 안 간다고 나는. 저걸 한 번 더 봐야 되겠다고. 그랬더니 이제 엄마가 짜증이 난 거예요. 한 번 더 보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 영화를 왜 한 번 더 보냐? 도저히 이해가 안 되지. 왜냐하면 스토리 알았으면 됐지. 이제 그렇게 생각하신 거지. 또 뭐 그런 거예요. 어떤 사람 우리 루브르에 2번, 3번 가는 거 이해 못 합니다. 왜 또 가냐 그래요. 봤잖아. 갔었잖아. 이렇게 똑같아요. 그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진짜. 그러면은 그 사람한테 물어봐야 돼. 그럼 너는 왜 자꾸 나를 보려 그러는데? 한 번 봤으면 됐지. 아무튼 그랬는데 그 하필이면은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 어머니는 죽을 지경이었지. 왜냐하면은 1시간 반 끝나는 영화를 2시간, 3시간을 거기 앉아 있어야 됐으니까. 근데 얘는 도저히 고집이 세니까 못 이길 거야. 고집을 부리니까. 그랬는데 하필이면 그 자리가 다음 시간대에 그 자리 8승자석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는 무슨 망신을 거기다 보태서 당했냐면 자리 비켜달라. 나가라. 이런 망신 당한 거예요. 그래서 나가서 표를 다시 사고 들어와서 그 뒷자리에 또 앉아서 봤는데 앉아서 보면서 두 가지. 예쁘다. 그 다음에 이쪽에서 느껴지는 공포. 엄마 쪽에서 오늘 끝나고 죽었다. 공포. 그랬는데 그 얘기를 얼마나 집에 와서 하소연을 하고 친척들한테 하소연을 해. 동네 친구들한테 하소연을 해. 그래갖고 진짜 이상한 애 됐다니까. 그때 힘들었어요. 한국에서는 영화도 했어요 그때 그죠? 공연도 했지만 평소에는 영화했고 공연에. 그게 언제 불에 탔죠? 뭐 언제 연도는 잘 기억을 못해요. 거기서 호주나가 공연할 때 우리나라 그 이주일이 아니 없고 그게 뛰었다는 꽤 후에 불에 탄 게 왜 그랬냐면은 제가 뭘 기억하냐면 제가 거기서 디트리 피셔 디스카우 공연을 봤어요. 디스커버가 근데 그때가 제가 중학생이었을 거거든요. 중학생 71년이에요. 때 피셔 디스커버를 알고 계셨나요? 제가 중학교 때 바흐의 칸타타를 들었어요. 예, 그러니까 음악적으로는 빨랐어요. 다른 쪽으로는 다 느렸는데, 다른 쪽으로는 다 리타데이션이었는데, 음악적으로는 빨랐어요. 애정희 선생님은 CD 들으세요? CD 플레이어 키세요? 그럼요. 72년 12월 2일 날 예. 그때 중학교 2학년이고 예, 그렇죠. 교수님은 3학년이요. 근데 그 기억이 난다니까요. 제가 왜 그 기억을 나냐면요. 제가 그 공연 시간에 아침에 먹었을 때 그 공연에 좀 늦었어요. 늦어갖고 그 신호를 무시하고 차도를 그냥 건너다가 운전수가 내려가지고 저한테 욕을 해서 기억이 나거든요. 집에 CD 플레이어 있어요? 네, 있죠. TV가 어땠어요, 이게? 내가 사실 계속 칸타타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근데 계속 칸타타 내 네, 감사합니다.
아, 제가 농부들하고 친해요. 여기는 농부들. 이 사과 한번 드셔보실 때? 네. 아, 드셔봤어요? 치지 않아서. 다 드셨어요? 거의 먹었어요. 아니, 아니. 그래서 농부를 맛있네요. 저한테는 그냥 좀 상품으로 발송하고 남은 거를 그냥 선물로 보내주시거든요. 좀 어제 먹었거든요. 어디 사과입니까? 어디에도 온다. 아, 성주. 그 참외 농부가 참외하고 사과 두 가지를 하시는데 완전 황금종이에요. 퇴비를 열심히 만들어서 퇴비를 많이 주니까 화면을 개인이라고 했어요. 아 그렇죠. 이게 시나노 골드라는 품종이래요. 그래서 이제 예전에도 있었어요. 골드가 근데 일본 사람들이 골드를 발을 못하니까 고리댕이라고 해갖고 저 어렸을 때는 엄마가 이런 사과를 고리댕 사과라고 그랬거든요. 저 모르실 거예요. 골든 맛. 아, 고리댕 맛이라고 했잖아요. 꿀기물. 고리금 지금 저도 고리댕이라고. 저는 잠실에 살아요. 농부가 강화도에서 살았어요. 거기서 빨간색인데 우리가 아는 골드가 특징이 단단해요. 좀 교수님이 과일을 좋아하신다고 무슨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그냥 단단한 게 아니라 옛날 기존 갖고 있던 우리가 알고 있던 옛날에 사과 있죠. 부드럽고 이게 요즘에는 어제는 무슨 좀 요새는 아무것도 그냥 근거들 시장에 비해서도 진짜 노란 게 있고 넘사벽이에요. 좀더 노란 것들을 북쪽에 써야 돼요. 그거는 한쪽보다 그래서 지금은 좀 감홍이 나오고 있고 속에 있잖아요. 감홍이 빨간 거 감홍이 빨간 거 빨간 되게 짙으면서 점당 같은 게 이렇게 가고 있고 일시는 좀 있고요. 화분이 거의 비슷한데 그 부산은 내지는 호흡이랑 적을 붙여서 나온 에어기스라고 옛날에 아리수가요. 그래서 퀄리티가 경리 중에 좀 밝게 나가요. 고급은 하나하고 하고 싼 것들은 또 저희들이 학교에서 꽤 많이 하고 근데 그 고급으로 먹으면 이렇게 엄청 없어요. 이거 사과를 사과를 먹는 것은 LP 플레이어를 요즘에도 팔죠. 어떤 거요? LP 그 플레이어 예, 턴테이블. 예, 턴테이블. 예. 저는 그거를 이사할 때 다 버려가지고 LP도 꽤 많은데 버리지도 못하고 그 갖고 있는데 LP가 턴테이블이 뭐였는지 모르지만 쓸만한 건 아니었을 겁니다. 옛날 거가 다 쓸만하지가 않아요. 지금 소니 거였던 것 같아요. 예? 소니에서는 예, 그러니까 소니 테크닉스다. 테크닉스였던 싼 거예요. 거예요. 못 들어줄 소리지. 지금은 가라드나 혹은 프렌스. 최소한 프랑스 집에 프레스 가격이 어느 정도 하나요? 요새 토렌스 같으면은 한 250만 원, 가라드 같으면은 한 450만 원. 그래서 밑에 베이스 짜잖아요. 그럼 베이스 짜는데도 한 7, 80만 원 들어가요. 근데 거기다 토남 같은 경우에 이게 엄청나게 가격 차이가 심한데 저기 쓰고 있는 거는 지금 한 800만 원 합니다. 토남만. 거기다 카트리지 또 저거 한 5, 600만 원 하죠. 그러니까 그 스마트 렌스 안 하는 게 좋아요. 안 하려고요. 그런데 학생들한테도 돈 잡아먹는 뭐 절대 턴테이블 하지 말라. 그런데 또 LP 사야지. LP도 엄청 비싸요. LP도 그 이제 초반 아니면은 대반부터는 못 들어. 소리가 더러워서. 근데 초반 같은 경우에는 뭐 싸도 7, 80만 원 하니 한 장에.
엄청나게 다치죠. 스물네 분 있어요. 백지성 아, 그래요? 그런 거. 아, 한국에 24분 계시고 검색해 보셨어요? 네. 저도 보셨는데. 인구조사했더니 24명 2012년 그때 시기 진짜 24분이면 정말 힘들어요. 그냥 친척 다 합쳐서 한 24명 계시죠. 그리고 또 딸을 많이 낳았어요. 이제 괜찮은 것 같습니다. 결혼하지 저희 집도 딸만 넷이고 아들이 하나 살아요. 엄청 친척. 여보가 그냥 선생님 거기서 쓰는 거네요. 예, 아니요. 근데 이제 제가 한양대학 나왔는데 그 등을 제가 NC가 한양대 두 명이었어요. 우리 언니가 한양대 그대를 나와가지고 그래서 내가 대학교 1학년 때 저는 간호과를 봤는데 1학년 때 일반화학 이과니까 다 공부해야 되잖아요. 근데 일반화학 교수님이 일보셔서 출석을 이렇게 받았다가 놀려가지고 왜 그러시냐 그랬더니 우리 언니를 기억하시니까 제가 역사 얘기하는 거예요. 저희가 스테이스되니까 안건 강화를 해야 되는데 이건 그 안건 강화를 원래 다 이렇게 정식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무조건 여기에 23만 신gal 있었어요. 제 심신은 있었는데. 저는 이제 처음 그렇기 때문에 전공은 참 나중이니까 하는 부분이 아니라 대학은 청년대 근데 이것도 알고 영화를 내과에 계셨던 걸로 기억해요. 아 그러면 제가 99년에 내과를 나왔어요. 82년에 그런 식으로 여기 와이프가 한성이랑 내과 있을 때는 기억이 나요. 한성이라고 재밌어요. 내가 이걸 딱 보면 좀 힘들고 그런데 그래서 저 그때 내과 간호사들이 내과 병도 소아조사를 8층이랑 19층 다 했는데 정말 짝꿍에 되니까 우리가 전문이다. 원래 그런 얘기를 했는데 선생님이 저희랑 굉장히 길거리면서 이제 공주가 그리고 저희 와이프가 그 좋아하는 쪽에 한국과 이름을 보고 이렇게 검색이 되면 관심이 저도 진작은 하고 있어요. 이런 그래서 저는 와이프 들어서 되게 좀 복잡한 몇 동안 일어나서 사돈이랑 왕이랑 안 전쟁을 근데 그러면서 바로 그럴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반가워요. 그러니까 개월날 계세요? 어디 계세요? 네가 잠깐 그 그러면 그때 남경희 교수님이랑 하나 계시네요. 선생님이랑 계실 때 알고 양념을 사람들이 도와줬고 돌아가셨어요. 왜냐하면 전쟁하는 때문에 안도현 선생님은 다 있고 우리가 안 나오니까요. 돈이 아닐 거야. 그러니까 연구 인벤을 짜니까 이런 거 같아요. 한국이 좀 좋아요. 두세 사람 지나면 케빈 제이콘도 없죠. 일곱 단계만 거치면 세상의 모든 사람이 소화기 다 도움을 다 좋아하는 그 순간 전 세계적으로 일곱 단계만 거치면 모든 사람들
한 선생님들 좋아한다고 아니, 저 이제 해야 돼. 아, 건강 남았어요? 건강검진 써요. 쉐빙데이가 그거는 쉐빙데이와 연관된 왜 서너 단계 있나요? 모든 영화 배우 수사권이 그 영화랑 같이 출연하는 사람 서너 단계만 보세요. 쉐빙데이 건설 연결돼. 첫 단계 지금 약자로 이 편지를 자기 이걸 받을 수 있는 사람한테 한번 보내주세요. 일곱 단계 모든 사람한테 열심히 하는 지인은 이 사람한테 그 사람을 만나냐 그런 식으로 그냥 제일 잘 공격을 지내는 음악 친구들 또 주제 그 사람한테 때문에 요즘에는 전 세계의 일곱 단계는 SNS 때문에 뭐라도 하나 발명하는 게 진짜 걸렸더라고요. 그래서 선생님 앞에 처음 들었을 공사하다가 그거는 저거 기억이 안 나시죠? 저는 본 적은 따로 없어요. 왜냐하면 음악을 하나 타보면 주변에 다른 것들도 아, 이제 오피우만 그냥 교수를 받고요. 저희 동료도 제가 그래서 아예 음악을 김영지가 생각했던 얘기가 엑스랑도 근데 저희 병원에 없어 9살 때 있는 거예요. 근데 김현지 말고는 제가 분명히 알던 거. 내일 병원에 정해가지고 일을 하고 있어요. 이수가 한국인과 산부인과 그런 중 제가 교수님만 일자들이 있는데 우리한테 손을 학생들의 납병원 대신에 오래 하셨죠. 전시 아이 때문에 엄청 있어요. 손재주랑 건강을 알수 있는지 몸에 약간 곤충한테 연관을 되게 남편현 선생님은 책을 계시다죠? 네. 이게 차이스. 우영남 그런 것들이 리콘이나 캐논에 나오니까 이것까지 잘 건강을 좀 마지막 부분 소식은 국민병원에 이름에 남편이 감염 정책이 나더라. 정신과 선생님도 거의 많이 계신 것 같아요. 네. 봅시다. 한다니까 예. 아까 정말 말씀드린 그 고교의 어떤 보도라고 그럴까 그런 이제 도리동사라는 제도가 국교에서 굉장히 파워되었는데 사실은 종교개혁 하면서 제일 공격받았던 게 루터랑 예. 그 부분이잖아요. 왜 그러냐면요. 그러면은 하느님이 걔가 회개할지 안 할지 그거 몰랐냐? 예, 전지전능한데 이제 논리적으로는 루터 말이 맞아요. 루터나 켈빈 말이. 근데 뭐 종교도 취향이니까. 예, 예, 예. 그다음에 뭐 여권이라는 건 아예 없었다는 얘기 나오고 자 이제 중요한 것으로서 우리 장원에 대해서 한번 봅시다. 185페이지. 이게 이제 왜 중요하냐면은 생활 기반이었으니까 그 사람들의 생활 기반. 자 먼저 제가 나눠드린 거 있죠? 제가 나눠드린 거 보면은 거기 장원 나와요. 자 여기 요거 자
그래서 미디벌 매너 미니 프로젝트라고 나와요. 원래 애들 교재로다가 만든 겁니다, 이거. 그래서 오른쪽에 보면은 미디벌 오른쪽 아래 레전드 보면은 미디벌 매너, 자 중세 장원 그리고 마을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이제 거기에 1번이라고 쓴 데를 찾아보세요. 그래서 1번 찾아보면은 매너 그래가지고 이게 주군의 집 나오죠. 아, 선생님 안 갖고 오셨어요? 다른 걸 하셨나? 잠깐만요. 있을 거예요. 수영도 읽어봐요. 돼요. 그쵸? 선생님. 이게 매너. 네. 그것만. 괜찮아요. 이런 거 같이 읽어봐요. 브라보. 아, 감사합니다. 요거 전체를 가져갔어요. 요거. 생각을 제가 자, 우리가 보통 매너 하잖아요. 그랬을 때 그 매너는 원래는 뭘 가리키냐면은 주군의 성체를 가리키는 말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서양에서 매너라 그러면 뭔지 아세요? 매너라고 하면은 요양원입니다. 지금 요양원을 매너라고 불러요. 예. 그러니까 되게 높게 불러주는 거지. 그 다음에 이제 2번 찾아보세요. 2번 찾아보면은 church라고 나오죠. 교회. 네, church. 그 다음에 이제 3번 보면은 방앗간 있고 4번에 이제 그 방앗간을 돌리려면은 이제 이거는 중세 후기의 얘기예요. 중세 후기에 이제 11세기 들어와서 얘기입니다. 11세기에 이르러서야 겨우 수력으로다가 풍차를 돌려서 수력으로 돌려서 그래고 그걸로 방아를 찢는 물레방아라고 하는 게 처음 나왔어요. 그걸 누가 했는 줄 아세요? 시또 수도회에서 했습니다. 시또 수도회에서. 그런 기술적 혁신이 있게 됐죠. 그 다음에 4번이 그걸 돌리기 위해서 물을 보관하는 이제 연못. 그 다음에 5번 보면은 빌리지. 사람들을 모여 사는데. 그 다음에 6번 보면은 커뮤니티 패스처. 자, 그래서 이 커뮤니티 패스처라는 거는 뭐냐면은 이 공동체에서 걔네들이 자기네의 가축을 기를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가축들이 가서 풀 뜯게 하는 거. 공통으로 사용하는 초지라고 보면 돼요. 그 다음에 또 땔감을 갖다가 떼야 되는 또 그 커뮤니티에 그 수풀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이제 우들라시고 그다음에 8번이 램호 로드즈. 그래서 영주의 가축만을 위한 초지가 또 있었고 요렇게 구성이 돼 있었어요.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그런 거는 안 나, 자, 미디벌 매너하고 왼쪽 위에 이제 올라가서 보잖아요. 왼쪽 위에 보면은 거기에, 자, 미디벌 매너 하고서 랜드, 컬티베이티드, 포더 로드. 자, 영주의 땅이 있어요. 그럼 영주의 땅은 딱 구획이 지어서 따로 있냐? 아니에요. 고랑이에요, 고랑. 몇 개 고랑이, 여중에 속한 몇 개 고랑이 영주 거다, 이렇게 돼요. 그러면 거기에다가 농사를 지어주는 건 누구예요? 농민입니다. 이거는 사역이었어요. 사역의 의무가 또 있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이포제 농업할 때는 하나를 농사 짓고 반은 또 1년을 쉬게 하고 이렇게 했었죠. 그 다음에 또 근데 이게 참 농업의 발전에 있어서 삼포제와 동시에 도입된 게 새로운 작물들, 귀리 같은 게 이게 도입돼서 이제 봄에 파종을 해서
가을에 거두는 그러한 식물이라고 하는 게 그러한 곡류가 소개가 된 게 컸죠. 그 전에는 밀은 어때요? 언제 파종해서 언제 수확해요? 밀. 예, 봄밀이라 그러잖아요. 봄밀. 밀은 가을에 파종해서 봄에 수확을 합니다. 그런 곡물밖에는 없었어요, 원래. 그러면 땅이 지력만 확보하고 있다고 한다면은 봄에 파종을 해서 가을에 수확을 하는 곡류가 또 있으면 되게 좋겠죠. 그게 대표적인 작물이 귀리였어요. 그게 도입이 됐어요. 자, 무슨 일과 더불어서 그렇게 되면 인구의 폭발적인 증가, 생산성의 향상, 이런 일이 중세 말에 또 발달한 거예요. 아무튼 그래서 2포제에서 3포제로 가고 이렇게 생겼습니다. 자, 봅시다. 185페이지. 초기 중세 사회는 거의 전적으로 농업적이고 농촌적이었다. 그 다음에 화폐는 거의 유통되지 않았고 화폐의 필요성 또한 거의 느껴지지 못했다. 유럽 문명의 부활이 있으려면 그것은 바로 이 원시적인 농업사회로부터 첫걸음을 내디뎌야 했다. 자, 여기서부터 문명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농업경제 보면은 아래쪽에 집초는 어, 방어하기 도 수월하긴 하였지만 비옥한 지역만이 그렇게 집중화된 정착촌을 뒷받침할 수 있었다. 스코틀랜드, 웨일즈, 코널, 브루타뉴, 노르망디, 서부 그리고 프랑스 중부 고조와 같은 지역에서는 산촌, 그러니까 산촌과 집촌은 뭐냐면요. 이 산촌은 아주 이게 떨어져 있는 거예요. 이렇게 여기 집이 한 채 있으면 이쯤에 집이 한 채 있고 이쯤에 집이 한 채 있어요. 그럼 왜 이렇게 사냐? 토지가 척박합니다. 토지가 척박하니까 먹고 살려면 한 가구가 운영해야 되는 토지가 엄청 넓어야 돼요. 이 경우에는 산촌이 돼요. 근데 토지가 굉장히 비옥하잖아요. 그러면은 마을을 형성하고 여기 오밀조밀 살면서 지네 마을 가까이에 있는 이것만 나눠서 경작하면 되죠. 그러니까 산촌과 집촌의 차이는 이거예요. 그래서 그 스코틀랜드에 가보잖아요. 그러면은 일단 에딘버러만 벗어나잖아요. 그러면은 집촌이라는 게 없어요. 이렇게 모여서 마을 형성한 데가 없이 멀리 옛날 집 하나 있고 멀리 옛날 집 하나 있고 이래요. 왜냐? 토지가 거지 같았으니까 도저히 모여서 토지를 해서 먹고 살 수가 없었어요. 여기 나오는 지역 보면은 다 어디냐면은 켈트족들 거주지예요. 그렇게 켈트족들이 도망갔을 때 앵글로색슨이나 게르만이나 프랑크 쪽이 탐 안 냈던 땅들. 그래서 어디냐면은 스코틀랜드, 웨일즈, 코널, 브루타뉴, 노르망디 서부, 프랑스 중부 고지. 알겠죠? 이쪽은 다 산촌입니다. 산촌. 집촌을 형성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다 지역마다 달랐고. 자, 그래서 이제 산촌의 경우에는 우선은 어, 집 가까이에 가축의 분뇨로 비료를 주어 항상 경작할 수 있는 좁은 면적의 토지가 있어요. 이게 이, 이- 인필드라고. 그런데 그것만으로는 먹고 살 수가 없으니까 이제 가축의 분뇨는 못 주고 별 수 없이 이포제 농업을 해야 되는 다른 넓은 땅을 또 갖고 있어요. 그게 개방된 토지 아웃필드인데 그래서 인필드 아웃필드 그때 이건 여러분 인필드 아웃필드 어디서 써요? 스포츠 경기에서 야구에서 써요. 야구에서 인필드를 뭐라 그래요? 내야 아웃필드를 다 여기서 나온 용어예요. 그래서 이러한 토지는 그 일부를 1, 2년간 경작하고 그곳의 지력이 고갈되면 다른 일부를 경작하는 방식으로 이용되었다. 알겠죠? 예, 이포제 농업을 한 거예요. 그래서 토지가 박하고 인구가 희박한 지역에 알맞고 어, 집촌이 지배적이었던 지역은 크게 두 지역이었었는데 샤르마뉴 시대의 영국 대부분, 루아르강 이북과 세느강 어기 이동의 프랑스, 그리고 독일의 비옥한 지역은 대개 이제 오픈 필드 시스템이라고 해서 개방 경지제. 그래서 각 촌락은 울타리도 없이 개방된 경작지로 에워싸여 있었는데 이 개방 경지는 대개 크기가 대체로 길게 짧게 둘로 나뉘어 매해 번갈아가며 한쪽은 경작되고 나머지 한쪽은 휴경되었다. 이포제 농업을 한 거예요. 이렇게 토지
그 이제 이 이포제 농업이 물러가게 되고 삼포제 농업이 도입된 거는 사실 곡물에 있어서 어떤 곡물을 새로 도입하기 위해서였는지 아세요? 콩이었어요, 콩. 콩. 콩이 남미로부터 전래된 겁니다. 콩은 어떤 특징을 가져요? 토지를 비옥하게 만들어요. 자, 우리가 공중 질소를 고정시킨다라고 하는 식물들이 있어요. 그럼 공중 질소 고정 중에 대표적인 식물이 뭐예요? 콩하고 감자. 예. 어. 그러니까 감자는 대구 매년 거기다 심어도 괜찮아. 걔네들이 토지를 비옥하게 해주니까. 여러분, 비료의 주 원료가 뭐예요? 질소입니다, 질소. 근데 공중 질소를 고정시켜 주니. 그래서 되게 재밌는 게요. 주말 농장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4월 초에 감자를 심습니다. 그리고 6월 말에 감자를 수확해요. 그러면은 거기다가 감자를 심었던 땅에는 아무거나 또 심어도 돼요. 그럼 주로 뭐 심어요? 고구마. 감자 심은 다음에 고구마. 근데 그 감자 농사가 참 편한 게 감자 농사를 4월에 감자를 심고 그다음에 6월 말에 수확할 때까지는 잡초가 그렇게 많이 안 자라. 그런데 그때서부터 이제 고구마 심고 고구마 수확할 때까지는 잡초 반 고구마 맛이 반이야. 그냥 내버려 두면. 그 이제 여기 나중에도 나오지만 또 이 지중해 유역하고 그다음에 지중해 이북의 토지하고는 또 다릅니다. 또 달라서 이 되게 재밌어요. 그것도 지금의 유럽의 모습을 형성짓는 농업의 한 형태로 또 다른데 나와요. 자, 그랬고 그다음에 여기 바로 나온다. 맨 아래 보면 북유럽에서는 종종 과도하게 내리는 여름 빗물을 빼기 위해 두둑과 고랑으로 이루어진 일항의 형태가 바람직했어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자, 여러분들 우리나라요. 두둑과 일항 만들어야 안 만들어요? 농사 지을 때. 우리나라는 만들어야 돼요. 왜? 그거 비가 많이 와서 그래요. 비가 많이 오면은 배견하지를 못합니다. 농산물들이. 다 썩어요. 특히 고추 같은 건 그냥 썩죠. 그래서 특히 고추 같은 경우에는 두둑을 높게 쌓아줘야 돼요. 배수가 잘 되게. 자, 그게 그러면은 어느 지역에서 두둑과 고랑 이렇게 그러면 쟁기질도 무지하게 열심히 해야 되겠죠. 얘네들. 쟁기질도 무지 열심히 해야 되니까 충력을 사용하게 됐을 때 생산성이 갑자기 확 높아지겠죠. 이때까지는 사람이 다 했어요. 그런데 지중해 유역은 어떠냐? 비가 별로 안 오죠. 그러니까 고랑을 깊게 팔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거기는. 일단 이제 그 차이가 있습니다. 그걸 알고 그다음에 그래서 오른쪽에 보면 이제 이러한 무거운 쟁기의 사용은 로마인과 켈트인이 대개 내버려 두었던 비옥화나 습기가 많은 저지대의 경작을 가능하게 한 거예요. 자, 무거운 쟁기를 어, 새롭게 이제 만들에 의해서 그런데 무거운 쟁기를 끌기 위해서는 4마리 또는 8마리의 소가 조를 이루어야 했다. 이게 4마리 혹은 8마리의 소가 이제 소를 하는데 이것도 병렬 방식으로 소를 연결하는 방식이 있고 직렬 방식으로 연결을 해요. 그것을 란 텐덤이라고 영어로 보통 얘기하는데 텐덤으로 해야지 힘을 씁니다. 직렬로 해야 그 충력들이. 근데 이제 이게 문제가 뭐냐면은 무거운 쟁기를 끌기 위해서는 4 또는 8마리의 소가 조를 이루어야 했어요. 근데 그래서 이 쟁기는 방향을 바꾸기가 극히 곤란하였으므로 북유럽 농협을 특정지었던 길쭉한 지조는 방향 전환을 최소한으로 줄이기 위한 것으로 여겨지는 거예요. 알겠죠? 왜 그렇게 기냐? 이렇게 하면은 그랬던 겁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에서는 트랙터로 갈게 되지만 트랙터도 방향 바꾸기 들었거든요. 그래서 미국도 굉장히 길어요. 이 지조 하나의 지조가 그런 이유예요. 쟁기를 끌기 위한 8마리의 소가 필요하였으면 또한 농민들을 하여금 공동으로 역축을 내놓도록 하였고 따라서 북유럽에 보편화되었던 초를락 공동 경작의 유형을 출현시키는 데 기여하였다. 반면에 남유럽에서는 가구별로 독자적으로 작업하는 가족 농지가 경작의 기본 단위를 이루었다. 자, 여러분. 이탈리아, 스페인,
이쪽 지역이 지금까지도 굉장히 가족 중심적이고 그리고 굉장히 가족을 중시하고 이런 가족 중심의 모든 문화를 발달시킨 기원은 여기에 있었어요. 이 북부 유럽 쪽, 북부로 가면 갈수록 북부 유럽 쪽은 마을이 하나의 공동체로서 농업 생산을 해야 됐고 남부는 그냥 가구별로다가 자기네 먹을 거 생산하면 됐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문화 자체가 달라진 거예요. 그래서 공동체 문화라고 하는 게 지중해 유역에는 별로 없습니다. 그 다음에 그 아래 나온 거 유럽 전역에서 중세 농민들은 한 가지 공통된 문제, 즉 비료의 부족에 직면해 있었다. 땅의 질소를 회복시켜 줄 수 있는 작물 돌려짓기, 크랍 로테이션은 전혀 알려져 있지 않았다. 그러니까 작물 돌려짓기 이거 감자 심고 콩 심고 이렇게 돌려지으면 됐는데 이게 됐어요, 안 돼요? 몰랐어요, 이게. 유일하게 가용한 비료는 동물의 분뇨였고 휴경 없이 연이어 경작하면서 지력을 유지하기에는 분뇨가 태부적이었다. 그래서 그 아래 보면 아주 극적인 통계 수치가 나오는데 경작 방법이 그전에 비해 어느 정도 개선되었던 13세기에도 가장 성공적인 경우조차 이부셀을 심어서 1에이커에 뿌려서 이부셀 1에이커면 한 1300평 정도 돼요. 그래서 이부셀을 1300평에 뿌려서 10부셀의 밀을 수확할 수 있다면 다행이었다. 5배 수확. 그러면 되게 농사 잘 지은 거예요. 그에 비해 1850년에 영국에서는 13세기 그랬는데 영국에서는 2레이커에 당 26부셀. 와. 그럼 13배. 알겠죠? 그런데 꼭 프랑스와 독일의 일부 지역에서는 그 이상의 수확량이 기록되고 있었다. 그러니까 가히 농업혁명은 엄청나게 일어난 거예요. 발생한 거죠. 자, 그다음에 오른쪽 저기 189페이지 위에 보면은 자, 대개의 경우 농민이 정기적으로 먹을 수 있었던 고기는 돼지고기뿐이었다. 돼지는 겨울이나 여름에 사람이 돌보지 않아도 숲과 방목지에서 스스로 살아남을 수 있었다. 돼지들은 대개 비쩍 마르고 질겼으나 먹을 만은 하였고 또 고른 기르는 비용이 얼마 안 들었다. 촌락 경제에서 돼지는 매우 중요하여 1816년에 영국에서 이루어진 대조사 사업의 결과인 둠스데이 북에서는 어떤 촌락의 삼림의 크기를 그 삼림에서 몇 마리의 돼지가 연명할 수 있는가로 표시하고 있다. 이제. 그러니까 이 돼지가 많은 멧돼지였습니다. 사실 그냥 방목한 채로 키웠죠. 그러면은 딱 이거랑 반대되는 경우를 한번 봅시다. 자, 겨울이나 여름에 사람이 돌보지 않아도 숲과 방목지에서 스스로 살아남을 수 없었, 즉 숲과 방목지가 없는 지역. 첫 번째로.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돼지들을 기르는데 비용이 많이 들어요. 그리고 이 돼지가 뭐냐면요. 잡식성입니다. 잡식성이기 때문에 먹는 걸 가지고서 인간하고 경쟁을 해요. 그러면은 사막 기후에서는 돼지를 키울 만한 짐승이에요, 아니에요? 없어요. 돼지는 풀만 먹어서 되는 짐승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막에서는 돼지를 키운다. 그랬다가는 절단납니다, 집이. 그래서 돼지를 못 키우게 한 거고, 그게 이제 할랄에서도 돼지고기 못 먹게 만든 이유인 거예요. 다 경제적인 동기였었어요. 못 먹는 이유가 돼지를 하려고 들자면 너무 높은 비용이 들고 오히려 자기네가 인간과 동일한 음식을 먹기 때문에 인간과 경쟁을 하고 있었으니까 안 됐던 거예요. 그래서 돼지고기는 못 먹게 하고 이제 염소나 양고기만 먹게 한 거죠. 그러면 이제 염소나 양은 숲이 없어도 되고, 그 다음에 걔네들은 풀만 먹으니까 인간과 같은 음식을 놓고 경쟁은 안 하고, 이렇게. 여러분들은 돼지고기가 더 맛있어요? 양고기가 더 맛있어요? 어느 쪽이 맛있어요? 돼지가 더 맛있지. 다른 사람은 어때요? 아니, 맛있는 양고기는 돼지보다 맛있더라고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그렇게 맛있는 양고기가 흔치 않으니까 이렇게 냄새가 나거나. 양꼬치는 맛있는데.
제일 맛없는 양고기, 뉴질랜드 양고기요. 뉴질랜드 양고기 왜 이렇게 맛이 없는지 모르겠어. 정말 누린내 많이 나, 그거. 근데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양고기보다는 돼지고기를 더 맛있다고 합니다. 일반적으로는. 근데 양고기가 훨씬 비싸더라고요. 돼지고기보다. 그다음에 오른쪽에 보면은 이게 사회 조직 중세 장은 어떻게 조직되었느냐. 10세기에 덴마크족이 정복하여 정착한 영국 일부 지역에서는 촌락민이 거의 자유민. 즉 영국은 독특하게도 앵글로색슨족의 침입 이래에 자유민이 되게 많았어요. 그럼 영국이 자유민이 되게 많을 수 있었던 이유는 자기네 치안을, 자기네의 국방을 그닥 신경을 안 써도 된다는 걸 의미해요. 계속해서 침략이 있게 되면 자유농이 있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자유농들은 다 자발적으로 동네 깡패한테 가서 야, 우리 좀 지켜주라. 우리가 너 돈 줄게. 이렇게 되니까 봉건제가 발달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영국은 섬나라라고 하는 고유의 특성 때문에 자유농이 어느 정도 성행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래서 10세기에 덴마크족이 정복하여 정착한 영국 일부 지역에서는 촌락민이 거의 자유민이었다. 그들은 땅을 협동작업으로 경작하였으면 그 수확물을 남김없이 자기네가 다 향유할 수 있었어요. 독일과 몇몇 지역에서도 같은 상황이 나타나 있었다. 그러나 대개의 경우 촌락민은 영주에게 복속하고 영주의 차지인으로서 보호를 받는 대가로 영주를 먹여 살렸다. 자, 대개의 경우는 이랬다는 겁니다. 그래 보면 한 영주의 지배 아래 어떤 한 장소에 위치한 농경지를 장원이라고 불렀고 종종 촌락과 장원은 일치하였다. 즉, 한 농민 정작지가 곧 한 특정 영주의 영지를 이루었다. 하지만 한 장원이 두 개 이상의 촌락을 포함하거나 그러니까 한 영주가 힘이 세요. 말단 기사는 말단 기사인데 이 자식이 좀 탐욕도 있고 돈 좋아하고 어떻게 하다 보니까 마을 두 개를 자기 하나의 장원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 또 커다란 마을이 하나의 분명히 마을인데도 거기에 기사는 몇 명을 부양해야 돼요? 두 명, 두 가구. 그래서 두 개 이상의 장원으로 나누어진 경우도 있었고. 자, 여기 위에 보면 이제 그거에 대해 간단한 그림이 나왔어요. 간단한 그림이 나왔는데 우리 이거 이름이 받고 그다음에 이제 191페이지 오른쪽에 보면은 자, 중간에 영지의 주인으로서 그는 농민으로부터 지대와 부역을 수취하였다. 또 그는 타지인의 인신에 대해서도 권한을 지니고 있었고, 영주는 대개 농민들에 대하여는 원래는 왕과 왕의 권력이 귀속되어 있는 사법권을 행사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요만큼 합시다. 샌드위치 와요.